사회복지조사 방법론 3주차 1차 시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2주차 수업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제일 먼저 1챕터에서는 이 과학적 방법과 이 조사 연구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과학적 지식 탐구와 비과학적 지식 탐구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학적 지식으로 탐구가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관습에 의해서 또는 이 뭐 직관에 의해서 또는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지식이 탐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지식이 된 경우에는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이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관습과 뭐 권위와 이 직관에 대해서 각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지식이 탐구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부정확한 관찰이나 뭐 지나친 일반화의 문제 또는 고정관념이나 비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과학적 조사 방법에서는 이 조사 방법에 대한 특징, 제가 그 박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읽어보시고, 결국 이 과학적으로 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찰을 해본다는 것이고, 또는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고, 실험을 해본다는 것이고, 결국 나의 주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관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발표하는 것, 그러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적 조사의 논리에 대해서는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까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바로 이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앞에 전제 조건이 붙인다 했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조사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은 연구 대상이 너무 복잡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렇다라고 한 개념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계에 부딪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최첨단이란 인권이 존중되는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특히 중동 쪽에서 보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이 윤리적인 문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 윤리적인 문제가 보장이 되지 않고 처참하게 인권이 짓밟히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사회과학으로서의 한계는 결국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3주차부터는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앞부분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의 목적은 박스에 보시면은 보고, 기술, 설명, 예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인간 존재와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선 1챕터 끝났을 때 문제 좀 풀어볼 때도 나왔던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연구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들 연구 방법들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이 연구 방법론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보고는 말 그대로, 자 보시면요, 이 보고라는 거는 연구 결과를, 그래서 요 박스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특히 기술이 뭔지, 설명이 뭔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보고는요 말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박스에 보면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그쵸?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보시면은 추론이나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요약해서 그대로 알려주는, 보고하는 것이지, 이 연구 방법에서 보고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과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지만, 나온 결과를요. 결론은 결과를 토대로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뭐가 됩니까? 이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고에서는 아니다라는 거. 이걸 빠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은 뭐냐면요. 기술에서는 보시면은, 자, 인간 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그대로 서술해 준다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요, 좀 끄먹게 된 거, 왜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왜에 대해서는 안다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안 밝힌다는 거는, 다시 안 밝힌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앞으로 뒤에 가면요, 이 기술적 설명물이 쭉 몇 가지 나와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지금 아직까지 좀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아놓았어요. 뒤에 가면은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은 이 말이 이제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설명은요, 이제는 기술에서 하지 않았던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왜 그런지, 왜 지금, 자 보세요, 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대면 수업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이 3주차가 진행되었는데 왜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느냐? 기술은요, 지금 2021년도 9월 3주차 2학기 수업은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합니다. 줌으로 할지 동영상으로 할지는 아직 100% 결정은 안 났지만 아마 동영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술입니다. 설명은요, 그럼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면 수업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냐? 이유는요,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다. 이러면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잖아요. 온라인 수업과 왜 온라인 수업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측은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거 예측이랑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측하는 거랑 우리가 그냥 이 추상적으로 남는 거랑은 달라요. 아시겠죠? 예측은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는요, 그냥 막연한 자신만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알려지지 않은 미래 상황을 뭐 한다 했어요? 추정한다는 거.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 바로 뭐냐면요, 이 말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즉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상황을 추정하는 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구가 보면은 대구 의료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가 100명대까지 가다가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한 40명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확산이 줄어들어서 10명 미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잘 나오지도 안 하고 많이 줄어들면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5주차 수업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측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때문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100명대에서 70명대, 50명대, 지금 40명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뭐 5주차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 예측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 방법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연구 방법론의 특징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미 다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자, 뭐냐면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이 연구 방법론의 특징은 이거 다 외우실 필요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도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연구 방법의 특징은요. 이런 뭐예요? 외우실 필요 없이 읽어보시면서요. 아, 읽어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지 굳이 저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보시면요. 그 자료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론은 뭐라고 나와 있죠? 간주관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연구 방법론은 간주관적이다.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조금 어찌 보면은 뭐 개념적으로도 좀 우리가 잘 알아놓아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주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연구 방법론은. 자, 제가 사회복지 조선원 수업하면서 계속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실험한다, 경험한다, 관찰한다, 뭐 통계를 낸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결국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 방법, 과학적인 방법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병이나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예를 들어 위장암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거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나았다. 이러면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현행 병원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위암 환자가 나는 예를 들어서 양배추 딸인 양배추를 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물을 내어서 먹고 양배추를 가지고 계속 삼시세끼를 석 달을 먹었더니 암이 다 나았다. 물론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지극히 그 사람의 개인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건요.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두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 현상과 인간 행태에 관한 사회 법칙을 찾고자 하는 사용 방법이 경험주의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수많은 연구학자들이 보면은 많은 것을 뭐합니까? 자신이 연구 그 방법을 다 경험하고 자신의 이 주관적인 것은 다 뭐예요? 다 잘라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것이 결국 논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의 특징은 경험주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실험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관한 법칙을. 자, 사회과학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는 거. 인간과.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작용을 기출한다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주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 노소, 지위, 고화, 인종,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인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신만의 그 이성적인 그런 존재가 침해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작용을 기초로 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거. 한마디로 줄이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연구 방법론은 종합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자, 뭐냐면요, 밑에 내용 보세요. 어느 한 분야의 이론만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 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고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인지하는 것이 서로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그러한 이론만 가지고 획일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논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접근 방법들은 결국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2학년이고 물론 3학년들도 지금 있겠죠? 뭐 4학년은 없겠죠. 지금 이게 물론 이제 탁구 학생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명단을 아무도 모르니까 4학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탁구 학생들이라면은 뭐 아직 조사 방법론을 본인과 전공 과목 먼저 듣다 보면은 뭐 아직 수강을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2학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인행사 수업이나 뭐 개론 수업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쵸? 물론 저한테 개론 수업 들은 학생들은 사법과 학생들이니까 지금 제가 이 B반이기 때문에 아마 A반으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B반 학생, 사법과 학생들 몇 명은 들어와 있겠죠. 왜? A반이 다 못 들어갔을 거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인행사 수업을 들은 걸 보면은 제일 먼저 프로이트라는 이런 정신분석학자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한 예를 들어서 스키너나 파블로프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행동주의와는 상극이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프로이트는 잘 아시겠지만 무슨 세계를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무의식 세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주의자들은요,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직면의 그 행동, 액션에 대해서 초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 사람 무의식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멀쩡하더라도 파죽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치료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해놓지 않으면 추후에 언제 이것이 폭발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거 이미 인행사 때 배웠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 인행사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요, 그래서 또 행동주의는요, 지금 이 사람이 물론 상처가 있어서 무의식 세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3의 변수가 잘 발달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은 긁어서 부실을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와 프로이트는 서로는 뭐예요? 다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학문이 서로 아직까지 완전 반대로 간다는 표현 좀 하지만 서로 다른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는 그럼 틀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행동주의, 인본주의, 정신분석, 인지행동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왜요? 인본주의 무의식 세계를 적용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요, 행동주의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문은요,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접근이 된다고요. 왜? 행동주의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에릭슨이 언급했던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연장이었던 생애 주기 이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 하나가 딱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정답이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수학에서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자신들이 믿는 신만 절대자이다. 다른 신은 가짜다. 이거는 종교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인간사 과학에서는요, 다양한 개입 방법이, 즉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증명된 과학 방법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시면은 한 분야의 이론만, 즉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파블로프나 반두라나 아니면은 이 스키너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행동주의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로저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인본주의도 또 행동주의와 또 조금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론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을 결국 활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연구,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연구 방법론은 뭐라 했어요? 간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간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1챕터 끝날 때요, 그 몇 문제 풀어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간주관적이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주관적이라 그러면은 이 사회과학 조사는 주관적이라 하면 틀리거든요. 특징에서요. 그런데 간주관적이라 하니까 뭔가 어떤 표현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관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간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찝찝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관적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주관적이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밑에 일단 설명부터 한번 볼까요? 인간의 주관적 인식 과정을, 자, 인간의 주관적 인식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나 주관이 있단 말이잖아요. 주관적 인식 과정을 어떻게든 뭘로 만들어라는 거야? 보편타당하게. 보편타당하다는 말이 뭐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 만들어서 연구 결과가 뭘로? 사회 법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험 과정에서 사회 법칙을 발견하는 그러한 실험 과정에서 인간의 누구나 그 실험 과정에서 주관적 자신만의 생각이 발생할 수 있죠. 모든 걸 하다가. 그런데 인간의 주관적 인식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주관적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된다? 결과는 보편타당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간주관적이라고요. 더 쉬운 사례를 들어보면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어떤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작은 덩어리와 또 작은 덩어리가 뭉쳐졌기 때문에 큰 덩어리 1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라 더 작아지는 1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동기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더라도, 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주관적 인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걸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결과는요, 2가 돼줘야 한다는 거. 이것이 간주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관적이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옆에 있는 밑에 제가 설명해 놨는 거, 여러 책을 봤거든요. 여러 책을 보면서도 그나마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언급해 놨는데, 이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바로 이 부분. 실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주관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간주관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사회복지조사입니다.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자,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은요, 이 박스 보시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에서 그거는 제가 기기적으로 외울 필요 없다 했죠. 읽어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회과학이고요. 아니면 자연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런 내용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뭐 또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그냥 보시면서 특히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에서도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과학적 조사 방법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좀 더 깊이 사회과학 조사의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회복지 조사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먼저 보시면은 뭐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이 있다. 뭐 두 가지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참고로 응용조사와 순수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개념을 이해해 놓으시면은 정말 쉽게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요. 사회 계량적 특성 뭐 이런 쭉쭉쭉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자, 먼저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은 이런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엔요.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인데 결국 뭐냐면은 응용조사와 순수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 기초조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이 응용조사와 순수조사가 무슨 말이냐면 자, 지적 이해와 지식을 획득하려는 기초조사에서 나오네요. 기초조사의 성격이 결국 순수조사 이 말이거든요. 기초조사의 성격과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산출하는 응용조사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있다 이 말이죠.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사회복지조사는 주로 응용조사의 성격을 지니나 이런 순수조사의 두 측면도 있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거 하나랑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복지조사는 이런 응용조사와 순수조사가 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들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두 가지 양면성이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이 있다. 이거는 이해됐는데 그럼 응용조사가 뭐고 순수조사가 뭐예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럴까요? 속빈 강정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순수조사라는 건 뭐냐면요, 순수조사는 사회 혹시 필요하시면 좀 적어놓으세요.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천천히 말 안 하더라도 뭐 다시 돌려듣기 하면 되잖아요. 순수조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사전적 개념은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지식 자체만을 순수하게 획득하는 조사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지식 자체만을 순수하게 획득하는 조사. 지금 뭔가 2% 부족한 거죠. 자, 이렇게 사전적인 개념을 알아놓으시고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요, 남자가 술을 많이 먹을까요? 여자가 많이 먹을까요? 그럼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금방 또 떠올랐죠? 남자. 이렇게 말할 거야, 아마 지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과학적 조사입니다. 왜?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관습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고정관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자가 술을 많이 먹느냐? 여자가 많이 먹느냐? 남자가. 왜? 옛날부터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바로 관습이라고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죠. 관찰을 해봐야 되죠.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성인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예를 들었어요. 뭐 전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남자들은 주량이 평균 소주 한 병인데 여성들은 주량이 평균 소주 반 병이다. 그래서 남자가 많이 먹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순수조사입니다. 이게 기초조사라고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지식 자체만을 내가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조사, 기초조사라고요. 이해됐죠, 이제요?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남자가 키가 많이 클까요? 여자가 많이 클까요? 또 남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뭐예요? 조사를 해봐야 되죠. 해보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성인 25세 성인 남성 100명과 여성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남성 25세 평균 키는 173인데 여성 25세 100명의 평균 키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165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8cm가 크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조사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다. 이것은 순수조사. 됐죠? 자, 그럼 응용조사는 뭐냐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응용조사는요. 자, 이것도 사진집 의미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응용조사라는 건요. 조사 결과를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응용하여 다시 사용하려는 조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조사 결과를, 여기서 말하는 조사 결과라는 것은 바로 이 순수 조사의 결과가 되겠죠? 이 조사 결과를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응용한다고요. 응용해서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이러한 순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조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럼 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응용조사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순수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응용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왜 술을 많이 먹느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사회활동을 예전부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와야되었지만요,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활동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성들이 술에 대해서 더 접근성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 회식 문화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먹게 되었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 박사 논문이 알코올 쪽이었거든요. 그래, 그런 걸 이미 그때 다 조사를 했었는데,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큰 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면 술을 많이 먹어도 되고 여자면 먹으면 안 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남자는 여자나 둘 다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관념이요, 남성이 술을 먹었을 때와 여성이 술을 먹었을 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시 말하면은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술을 먹었을 때 보여있는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늦은 시간에 남자 2명이 술을 먹고, 20대 청년 남자 2명이 술을 먹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밤늦게 지나가면은, 그걸 보는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은, 참 젊은 애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집에 가지, 저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일 거야. 아마 집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뭐 젊은들 뭐 저리 술을 많이 먹었노, 뭐 이렇게 말할 건데, 근데 여성, 똑같은 20대 여성 2명이 밤늦은 시간 술을 먹고 비틀거면서 지나가면요, 남성한테 했던, 남자 대학생들한테 했던 반응이 여자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술에 대해서, 남성이 술 먹었을 때와 여성이 술 먹었을 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술에 대해서 더 관대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요. 남성이 술을 먹는 데 대해서는, 여성들이 술을 먹는 데 대해서는 덜 관대한 그런 문화 때문에 지금 현재 남성들이 술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것은 순수조사. 그럼 왜 남자가 술을 많이 먹느냐?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사회의 문화 때문에, 회식 문화, 뭐 또 아니면 뭐 남성과 여성의 체질적인 뭐 신체적인 조건, 뭐 예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돼요?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라고 발표하는 건, 이거는 응용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는 순수조사를 하는 이러한
사회 현실을 직시하는 밝혀주는 이런 순수조사, 즉 기초조사의 특징도 있지만 이를 토대로 밝혀내는 응용조사. 그래서 사회복지 진짜 조사는요, 이 응용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응용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여기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사회의 개량적 특성이 있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요, 사회복지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인 약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장애인 분들과 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과 또 여성들과 어린아이 노동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보다 나은 쪽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량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계획적인 거.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결국 욕구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과 욕구의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주무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조사는요, 과학적인 조사잖아요. 과학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절차와 체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복지 조사는 이러한 계획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평가적 특성. 이건 바로 뭐냐면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왜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얘와 얘를 뭐 하기 위해서요?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는 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발생했겠죠.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겠죠. 그 말은요, 결국 계속 뭐가 지금 그게 투입됐단 말일까요? 그쵸. 자원.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돈. 그 돈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 세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제공된 사회복지 서비스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효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왕이면은 1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A, B 사람이 똑같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은 200만 원 들었고 B라는 사람은 15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A라는 사람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효율성을 뭐예요? 판단해야 되겠죠. 효과만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효과가 좋으면은 효율성도 같이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요,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 박사 후배 중에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분한테 수업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원주 교수, 그분 지금 저기 전문대 어디죠? 대구공업대학교인가 거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평가 박사 논문이에요. 뭔가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이 평가 도구를 만드는 게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도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적 특성. 이거는요, 뭐냐면은,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복지 욕구에 적합한지 시험을 통해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사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은 또 이런 시험적, 이런 이제 어찌 보면 테스트, 이런 이제 뭐 특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과학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 조사라는 그 자체가요, 비과학적일 수가 없잖아요. 비과학적인 거는 관습, 직관,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서 사회복지 문제나 현상을 개념화하고 변수를 조작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 이거는 뭐 굳이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당연히 비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과학적 특성을,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은 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들은 바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응용조사, 그리고 순수조사의 결국 두 가지 특징이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인데, 응용조사가 어떤 내용이고 순수조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다른 말로 하면 기초조사의 이 특징을 일단 이해하시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것이 순수조사.
그럼 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응용조사. 이미 많은 자료가 우리에게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내용 또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좀 이해하시고요. 이번 시간 했던 죄송합니다. 이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앞에 보았던 연구 방법론의 특징, 그 중에서 이 간주관적 특징이 있었죠. 간주관적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고 연구 방법론의 목적에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 그 박스에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술은 말 그대로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설명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예측은 객관적인 증거, 나타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하는 것. 요 내용이 이번 3주차 1차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요, 그 뒷부분, 사회복지조사가 그러면은 사회복지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유용성이란 말 아시죠? 유용성은 좋은 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점,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복지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조사의 윤리성에까지 같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은 아마 2챕터가 끝날 거야 아마. 그렇게 2챕터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같이 또 지금까지 요 2챕터 우리가 배웠던 요 내용에서 국가시험 1급 시험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시험에 어떤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나왔는지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또 몇 문제 풀어보고 제 3단원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3주차 2차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